어릴 적 시장에 버려져 고아로 자란 남편이 어느 날 생모를 찾았다며 함께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간 자리에서 한 중년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껴안고 말했죠. 미안하다. 애미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숨을 삼키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날 그 순간은 우리 가족에게 희비가 교차되는 날이었거든요. 제 남편 이도윤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런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좀 특별했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조용하지만 묵직한 말투, 그리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섬세한 배려까지 가진 남자였거든요. 주변에 껄렁거리고 허세를 부리며 철없이 구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처음엔 그냥 그게 남편의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귀고 몇 달이 지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죠. 그날도 늘 그렇듯 조용히 걷다가 남편 생일이 언제냐고 문득 물었어요. 별 생각 없이 한 채 물음에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글쎄, 나도 잘 몰라. 그냥 보육원에서 정해준 날이 내 생일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을 알게 되고 교제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3살이 되던 해, 그것도 한겨울에 버려졌대요. 정확히는 1월, 바람이 유난히도 매서운 날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시장은 북적였지만 유난히 을씨년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에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깨를 웅크린 채 바삐 움직였던 것 같았답니다.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걸어가던 그때 시장 끝자락 어귀 낡은 창고 옆에 쭈그려 앉은 작은 아이 하나가 있었대요. 담요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얇고 낡은 천 한 장을 몸에 덮고 파르르 떨고 있던 아이는 눈에도 잘 띄지 않았답니다. 너무 추워서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제 남편이었다고 해요. 그날 시장에서 어묵을 팔던 아주머니 한 분이 처음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오는 줄 알고 고개를 돌리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리를 따라가 봤대요. 창고 틈 사이로 들리는 그 작고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든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는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이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은 꽁꽁 얼어 있었대요.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눈물 자국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더랍니다. 겨우 엄마 그 한마디만 반복하면서요. 주머니 하나 달린 낡은 점퍼, 그리고 그 안엔 어떤 쪽지도 이름표도 없었고요. 생일도 고향도 부모님의 흔적도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대요. 그저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곳에 버려진 채 작은 아이가 남겨져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렇게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조용히 버려진 아이였어요. 누구도 그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고 찾으러 오는 이도 없었대요. 오직 그 아주머니 한 분만이 그날 그 아이를 안고 따뜻한 국물을 떠먹이며 괜찮아 다독여 주셨다더라고요. 남편은 그날의 기억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던 그 추위, 어른들의 발소리 사이로 스며든 따뜻한 국물 냄새,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처음으로 꼭 안아줬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 기억이
남편이 세상에 처음으로 살아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따뜻함과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대요. 아주머니는 남편을 오래 돌봐주지 못하시고 보육원으로 보내셨으니까요. 울면서 겨우 이름과 3살이라는 나이만 말하던 아이였던 남편은 보육원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잠들기 전 엄마 아빠가 잘 자고 토닥여주곤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다정한 인사 한마디조차 들은 적이 없대요. 불 꺼진 방 안에 쪼르르 누워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매일 밤 울음을 참고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가끔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면 같이 잠든 아이들 중 한 명이 몰래 일어나 등을 토닥여주곤 했다네요. 아직 겨우 7살, 8살밖에 안 됐던 아이였던 누군가가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달래면서 아이들끼리 자라는 곳이 보육원이었다고 말하는 남편의 눈빛은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 보육원에서는 밥이 모자란 날도 참 많았대요. 그럴 땐 남편은 일부러 밥을 조금만 퍼다가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 밥그릇에 더 많이 떠줬다더라고요. 그런 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잖아. 그런 생각 하나로 말이죠. 그 작은 손으로 동생 머리 쓰다듬어주고 삐죽이는 입을 덮어주고 늘 동생들을 먼저 챙기던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보육원에서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챙기고 살피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대요. 보육원을 떠났을 때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에 기가 죽었고요. 그래서 더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을 살피게 되더랍니다. 남편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털어놓듯 말하며 그러더군요. 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는 법을 몰랐고 기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대로 남편이 바사삭거리며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세상의 모두가 다 가족과 웃고 떠드는 그 명절이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더 쓸쓸한 평일이었다는 말을 할 때는 특히나요. TV에 나오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 누군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방에 들어와 가족 모두가 웃으며 축하해주는 장면들은 그냥 남의 이야기였다더라고요. 심지어 생일이라는 날조차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다고 했거든요. 보육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그 달의 아이들이 모두 같이 생일을 축하했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인공인 날들이 없는 채로 자랐던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누가 남편에게 뭘 해주면 괜히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세상에 자기 몫이라는 게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참 외롭고 아픈 시간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나눠주며 살아온 사람이요. 남편이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얘기하던 그날, 저는 도윤 씨가 왜 그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지 알게 됐어요. 왜 길고양이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왜 식당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지 말이죠. 자기 안에 가족의 기억은 없었지만 남편은 스스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며 자라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처 위에 다정함을 덧바르고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꼭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고는 했어요. 이 사람이 가진 따뜻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이 홀로 외롭게 걸어온 그 길을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많이 놀라고 당황했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다시 한번 말했죠. 난 이제 오빠를 여보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오빠가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게 내가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어.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이 순조롭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 남편을 집에 데려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이유를 몰라 당황해하던 저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진짜 가족이 아무도 없는 남자랑 살 수 있겠어? 남편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미리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신문지를 내던지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편도 안 좋아. 너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아이까지 만나면 너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혼자 세상 살아온 사람은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 어머니도 옆에서 덧붙이셨어요. 구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인생인데 쉽게 결정할 순 없잖니. 남편은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반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제대로 된 밥 한 그릇 대접받지 못하고 과일 바구니만 놓고 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 사람은 부모님은 안 계셔도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 사람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몇 달을 울고 싸우고 매달리다시피 설득을 했고 남편은 자주 찾아와 어머니 아버지 곁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차츰 부모님 곁에서 뭐라도 돕다 보니 물 한 잔을 얻어먹게 되었죠. 그 다음번에는 국수 한 그릇을 함께 먹게 됐고 그 다음은 밥도 먹었고요. 그렇게 약간의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 부모님은 결국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그때의 거리감은 한동안 쉽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렵게 결혼했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아들처럼 받아줬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서도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저 아이는 진짜 복동이라며 늘 따뜻하게 챙겨주셨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형편이 어렵긴 하셨지만 유난스러운 딸바보셨고 저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더더욱 낯선 남자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설득할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말은 아끼셨지만 식탁에 놓인 남편의 밥그릇을 슬쩍 옮기시던 손끝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행동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되레 더 정성껏 마당을 쓸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반찬 그릇을 나르곤 했죠. 아버지께는 명절마다 술 한잔 따라드리며 말없이 옆에 앉아 계셨고요. 가끔 아버지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뭐라 하셔도 그저 웃으며 예 아버님 하고 넘기던 그런 모습이 자연스레 스며든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저희 부모님 마음에도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고요. 변화의 시작은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김장철이 되던 날 남편이 무릎 꿇고 김장 양념을 버무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일어설 수 없었거든요.
그걸 본 어머니가 남편 다리를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울컥해서 김치봉투를 묶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복덩이다. 사람 복이 있더라. 우리 집에 이런 웃음소리가 날 줄은 몰랐어. 아버지는 끝까지 좋다는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게 일을 같이 시키시고 마당에 함께 앉아 남편을 곁에 두고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치듯이 저한테 슬쩍 한마디 하셨어요. 네 남편감 괜찮은 놈이더라. 그 순간 저는 알겠더군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마음으로 품어주신 거구나.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가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묵묵한 사랑과 부모님의 조금은 느리지만 깊은 마음 덕분이었죠. 저희의 결혼식은 조용히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척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괜히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식장 대신 작은 야외 정원에서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 식을 올렸죠. 작게 준비한다고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이 더 이상 저희 가족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끝까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시면 어쩌나, 혹여 어머니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면 어쩌나, 친척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남편이 들으면 어쩌나.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결혼식 아침, 아버지는 정장을 입은 남편의 어깨를 묵묵히 털어주셨고, 어머니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네는 이제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서 있어. 자네 가족으로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도 노력할게. 그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쓸쓸하게 혼자였던 사람이 드디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는 저 대신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하셨어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죠. 어머니 손을 잡고 입장한 제가 아버지 곁으로 걸어가자 저와 남편이 두 손을 맞잡게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서로 잘하면서 살아. 누구 하나 외롭지 않게. 그 순간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 무덤덤한 사람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이면서 그 어깨가 얼마나 떨리던지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는 걸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평생 기다렸을 말,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날 우리 가족의 행동으로 전해졌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걸으셨어요. 김장날처럼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손끝에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때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니께 인사하듯 허리 숙여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가족 없이 자라 외로움에 익숙했던 그 사람이 이제 마음 둘 곳이 생겼다는 게 저는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한 두 사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진심으로 품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세월이 지나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세상 누구의 마음보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는 지금도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결혼은 현실이라고.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전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느껴요.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건 맞지만 서로가 성실히 노력하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한 사이가 되는 게 부부더라고요. 남편과 처음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내 행동을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내가 짐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저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더 제 부모님을 걱정할 정도였어요. 이제부터 어르신들도 내 가족이야. 내 친부모님처럼 모실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늘 부모님께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무릎에 안 좋으시다 하면 약을 찾아보고, 아버지 생신 때는 제가 말 안 해도 먼저 준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부모님도 그런 남편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시고요. 처음 약속하신 대로 저희 부부가 우리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서요. 저와 남편 사이도 참 고마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요. 가끔은 서로 오해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린 누가 먼저 이런 걸 따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먼저 사과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얘기하고 다시 한번 꼭 안아주면서요.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집엔 웃음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땐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주말엔 부모님 댁에 들러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그런 삶을 사니까요. 별거 없어 보여도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우리는 매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 아무 큰일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저에겐 그 어떤 부귀보다도 귀하고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희 아들 두돌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죠. 어느 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지연아, 나 엄마를 찾았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죠.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온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라는 존재가 전보다 더 그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꺼낸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지만 남편은 매일 밤 조용히 책자들을 붙잡고 무언가를 찾고는 했습니다. 시장에 버려져 보육원에 입소할 당시 남아있던 기록들, 희미한 기억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단서까지 다 찾아보는 것 같았죠. 남편은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고 싶다는 듯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부모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아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나 보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엄마라는 단어를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저희 부모님과 관계를 이어가며 갈증이 났던 거죠. 거기에 더해 우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깊이 감춰두었던 마음을 고백하듯 말했어요. 지연아, 나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왜 부모가 아이 걱정을 그렇게 하는지, 왜 사소한 일에도 웃고 우는지. 나도 엄마라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을까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벅차.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돕고 싶었습니다.
남편 마음속에 평생 그리움과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은 울먹이며 저에게 말한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끌어안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것이죠. 지연아, 찾았어. 우리 엄마 찾았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으니까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지금도 멀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계셨어요. 남편을 낳고 혼자 키우다가 생활고에 남편 밥을 못 챙겨줄 정도여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조용히 두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만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남편과 헤어진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셨대요. 자신의 선택이 평생 가슴에 박혀서 매년 남편의 생일쯤엔 혹시라도 누군가 아들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며 시장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에게 말하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기다린 그 오랜 시간을 알았기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버림받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엄마라는 사람을 만난 곳은 작은 찻집이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중년의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남편 얼굴을 보고는 단숨에 달려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남편은 한동안 말도 못하고 그대로 울기만 했어요. 첫 만남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죠. 그 어떤 말을 하기보다 눈물이 먼저였고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다시 또 터지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바빴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저 역시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때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본질적인 연결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또 하나의 가족을 더 품게 되는구나 싶었고요. 남편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이 생겼고 우리 아이에게는 또 한 명의 할머니가 생긴다는 게 설레기도 했죠. 어쩌면 조금은 늦은 만남일지 몰라도 그 시간이 가져다준 따뜻함은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남편이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했고요. 남편을 함께 응원할 수 있었던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었죠.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고 주말이면 양가 두 분 어머니께 따로따로 전화드려서 반찬을 나눠 먹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명절이면 조금 더 복작복작한 식탁을 함께 차리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잘 지키자고 생각하면서요. 흔히 가족은 피를 나눠야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진심이 닿는 순간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랬기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만남은 저희 가족에게 감사한 기쁨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로움이 채워질 수 있는 따뜻한 온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다가 그만 숨이 막히고 말았거든요. 시어머니라고 나타난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3년 전쯤에 친정어머니가 사기당했던 사건의 주범이었거든요. 당시 동업하점에 접근해서 저희 가족과도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지만 통장까지 맡겨놓고 잠적해버렸던 여자였죠. 그때 우리 가족은 그 여자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았지만 결국 못 잡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인 것을 확신하고 나니
감동적이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제 머릿속은 새하얘지더라고요. 일단 그 여자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도망가기라도 하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기에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이 한꺼번에 덮쳐왔죠. 정말 이 사람이 남편의 엄마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닐 거야. 어쩌면 닮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아니었어요. 그 여자 눈 밑에 있는 점, 말투, 웃는 버릇까지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우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 여자를 향해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자신의 엄마 맞냐는 인사의 말을 꺼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그토록 찾아 헤맸다는 생모, 엄마라는 존재가 남편에게는 큰 의미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남편의 모습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악몽이지만 남편에게는 평생 공허했던 마음 한구석을 채워줄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눈빛에 어린 설렘과 떨림, 그리고 눈물까지 차마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여기서 제가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남편은 엄마를 찾자마자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얼마나 가혹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망설여졌죠.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 싶더군요. 그 여자는 제 친정 어머니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우리 가족은 그때 이후로 많이 달라진 삶을 살아야 했고 어머니는 가끔 잠에서 깰 때마다 그 여자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셨죠. 용서도 이해도 망각도 되지 않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고개를 들어 남편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난 듯한 얼굴이었죠. 그 표정을 보는데 차마 그 순간을 망가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 여자가 또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112를 누르다 지웠어요.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아득했고 이걸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싶었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몰래 꺼내 112를 눌렀어요. 그렇게 그 여자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 여자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오빠 결혼시킨 후에 남은 돈 모두를 쏟아부은 사업이었기에 전 재산을 날린 셈이라 손해가 심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여자와 자신이 가까워져 사기를 당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모든 가족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셨고요. 그러는 바람에 시장조차 가지 못하시는 생활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친정 부모님은 간간히 일용직이나 남의 가게나 회사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하셨죠. 오빠가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저도 다달이 집에 월급을 가져다 드렸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친가 쪽에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팔려 아버지 형제들끼리 돈을 나누게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는 생활을 할 수 있으셨죠. 그렇게 수습이 되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고 3년이 지났으니 그 여자를 6년 만에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 여자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감동적인 재회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안타까움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게로 와서 조용히 그 여자의 신원 확인을 했고 그 여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연행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런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빠르게 내렸죠. 주변은 어두웠지만 거리의 가로등 불빛에 그 여자의 표정이 또렷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그 여자가 살짝 웃더라고요.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유, 이제 오네. 그 말투에선 다급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달까요.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하게 뭔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여운 엄마 노릇을 하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게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요. 경찰이 다가와 이름과 상황을 묻자 그녀는 마치 연극대사를 읊듯 아주 정돈된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만나겠다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네. 아들, 엄마 이렇게 잡혀가도록 보고만 있을 거니? 그때 저는 깨달았죠. 그 여자의 웃음은 단순한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뭔가를 준비한 사람의 계획된 움직임 속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소였던 거예요. 남편은 끌려가는 그 여자를 보며 당황하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말이었지만 남편에게 말을 해야 했기에 6년 전 일부터 모두 다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도 초대를 해서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말이죠. 남편은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가만히 그 상태로 있다가 겨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 아무리 내 친엄마라고 해도 말이야. 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이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말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오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새벽녘에 혼자 일어나 담배를 피우던 남편의 뒷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너져버린 마음을 어떻게든 추스르려 애쓰는 사람처럼요. 저도 차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묻지도 못했어요. 묻는 순간 남편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그 사이 남편은 늘 그랬듯 묵묵히 출근하고 퇴근하길 반복했죠. 평소보다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워졌을 뿐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하던 여자였기에 포상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김지연 씨의 남편을 찾은 것도 일종의 사기의 목적으로 나타난 게 있었더라고요.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는 말,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저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을 시장에 버릴 때 그 여자는 겨우 20대 초반이었답니다. 그녀가 아무리 말이 좋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한겨울 시장 바닥에 놓고 돌아선 사람이었죠.
그때 버려진 아이는 고작 3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요. 차디찬 겨울바람이 아이의 볼을 때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통로 한 구석,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찾았대요.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책임도 후회도 미련도 없는 걸음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엄마 없는 세상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누가 손 내밀어 주지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도 않는 세상에서 그저 울지 않고 버티는 법부터 배워야 했고요. 그 시간 동안 그 여자는 너무나 제멋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자신의 지난 과거는 모른 척한 채 마치 아이를 낳은 적도 버린 적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단지 자신의 삶을 포기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6년 전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에게 사기를 치고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생모를 찾는다는 말에 나타난 것도 버렸던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안정된 직장,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까지 있다고 들었대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도망치는 삶을 사는 그 여자 입장에서 보기엔 참 성공한 아들이었겠죠. 결국 그 여자가 남편을 찾아온 것도 절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나이쯤이면 돈 좀 벌었겠지. 한몫 뜯어야겠다. 딱 그 속셈으로 아들을 찾아다니는 불쌍한 엄마 행세를 한 거였죠. 엄마로서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이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냥 돈 때문에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남편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속속들이 드러나는 진실을 알아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신을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남편을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어리고 작은 아이를 그 추운 시장에 버릴 때보다 더 혹독한 추위에 떨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은 어쨌거나 그 사람이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친정 부모님은 감싸 안아주시며 함께 오셨어요. 그게 왜 자네 탓인가? 자네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빌어. 이러지 말어. 이러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 누가 뭐래도 자네는 내 자식이야. 그 말에 남편은 엎드려 통곡하듯이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인 채로 그러더군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신이 지은 죄값 모두 받도록 하세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진짜 내 친부모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단지 생물학적인 관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주고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다행히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저지른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여자가 그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사기를 저질러 지명수배 상태였던 걸로 밝혀졌고요. 그렇게 모두 밝혀진 후로도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낳아준 생모라는 사실, 그 여자가 우리 엄마를 무너뜨린 범죄자라는 사실이 모두 현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자를 신고했던 그 순간만 자꾸 떠올랐죠. 경찰이 찻집으로 들어와 그 여자를 체포해 갈 때 남편이 멍하게 앉아있던 그 모습까지도요. 남편이 부들부들 떨고 있기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당신 잘못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가족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친정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더 깊이 끌어안아 주시려고 하셨어요. 남편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도 혼란스러워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치며 힘들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 여자는 구속되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지금 저희는 결혼 30주년을 넘겼고 두 아들 다 장성해서 각각 좋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날 그 순간 제가 112를 누르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품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리고 확실히 배웠죠.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저 또 하나의 사기꾼이었을 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란 걸,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임을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가까이 묶어주었죠. 가끔은 지나간 상처가 아프게 기억나기도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임을 믿으니까요. 힘겨웠던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며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선물이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선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 깊게 전해지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